새벽 3시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낡은 2층 집 이순영님은 또 눈을 뜹니다. 올해 68, 30년 넘게 초등학교 앞에서 문구점을 지켜온 분입니다. 창밖은 아직 캄캄한데 목이 먼저 깨어납니다. 마른 기침이 컥컥하고 올라옵니다. 물 한 모금을 넘겨도 목 안쪽이 까슬까슬합니다. 이불을 끌어안고 다시 눈을 감아보지만 잠은 이미 저만치 달아났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아침이 오면 더 힘듭니다. 몸을 일으키는데 한참이 걸립니다. 다리가 천근만근입니다. 밥을 차려 먹어도 오전 10시가 되기 전에 눈꺼풀이 내려앉습니다. 가게 계산대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자신을 보고 단골 학부모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사장님,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요. 순영님은 웃으며 손을 젓지만 속으로는 덜컥 겁이 납니다. 이러다 큰 병이 오는 건 아닐까 하고요. 밤에는 기침, 낮에는 피로, 이 두 가지가 몇 달째 순영님을 갉아먹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었습니다. 폐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피 검사도 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신경성인 것 같다고 푹 쉬라고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쉬고 싶어도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쉬겠습니까? 약국에서 기침약을 사다 먹으면은 그때만 잠깐 가라앉고 이틀이면은 도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순영님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밤마다 마른 기침으로 잠을 설치고 낮에는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운 그 느낌, 검사를 해도 큰 병은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개운한 날은 하루도 없는 그 상태.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려 합니다. 순영님이 어떻게 다시 아침에 개운하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순영님의 하루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순영님은 아침을 거의 굶다시피 합니다. 입맛이 없어서 커피 한 잔으로 때웁니다. 점심은 라면이나 찬밥에 김치입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제대로 한 끼를 먹는데 그마저도 늦은 시간에 급하게 먹습니다. 자기 전에는 속이 더부룩합니다. 배에 가스가 찬 것처럼 빵빵합니다. 눕기만 하면 명치가 답답하고 그 답답함 때문에 또 잠이 안 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마른 기침입니다. 가래가 끓는 기침이 아니라 모관이 건조해서 나는 기침입니다. 둘째, 잠들기가 어렵고 자주 깬다는 것입니다. 셋째, 낮 동안의 극심한 피로입니다. 넷째, 저녁마다 반복되는 복부 팽만입니다. 이 네 가지가 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한 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하나의 큰 신호였던 것입니다. 목이 건조하면 왜 밤에 기침이 심해질까요? 낮에는 침이 계속 나와서 목을 적셔줍니다. 그런데 잠이 들면 침 분비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목 안쪽 점막이 마릅니다. 마른 점막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방한 공기가 조금만 건조해도 찬 공기가 목을 스치기만 해도 기침 반사가 일어납니다. 순영님이 유독 새벽 3시, 4시에 기침으로 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럼 잠은 왜 안 왔을까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밤에 편안히 잠드는 데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잠을 부르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은 그냥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낮 동안 우리 몸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충분히 만들어 두어야 밤이 되었을 때 그것이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마치 낮에 곡식을 창고에 채워두어야 겨울에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순영님처럼 끼니를 대충 때우고 특히 저녁을 늦고 무겁게 먹으면 이 과정이 어긋납니다. 세로토닌을 만드는 재료가 부족해집니다. 창고가 비어 있으니 밤에 지을 밥이 없는 셈입니다.
게다가 잠들기 직전 혈당이 뚝 떨어지면 우리 몸은 깜짝 놀라 각성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자야 할 시간에 오히려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것입니다. 순영님의 새벽이 늘 그랬습니다. 낮 동안의 피로도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밤에 제대로 못 자니 몸이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게다가 아침을 걸으니 오전 내내 몸에 연료가 부족합니다. 자동차로 치면 기름이 바닥난 채로 언덕을 오르는 셈입니다. 그러니 오전 10시만 되어도 방전이 되어 꾸벅꾸벅 조는 것입니다. 순영님은 자신이 게을러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게 아니었습니다. 몸이 연료를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이웃 할머니가 문구점에 놀러 오셨습니다. 순영님의 지친 얼굴을 보시더니 조용히 한 가지를 권하셨습니다.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에 이것을 한 스푼 타서 마셔보라고요. 그리고 목이 칼칼할 때도 이것을 조금 머금어 보라고요. 순영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렇게 흔하고 단순한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 싶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집 찬장에 흔히 있는 꿀 한 병이었습니다. 순영님은 그날 밤 반신반의하며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꿀을 한 스푼 풀었습니다. 뜨겁지 않게 손등에 대었을 때 따뜻한 정도의 물이었습니다. 천천히 마시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신기하게도 목 안쪽이 부드럽게 코팅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새벽 순영님은 3시에 깨지 않았습니다. 5시가 넘어서야 눈을 떴습니다. 오랜만에 통잠을 잔 것입니다. 순영님은 이게 우연인가 싶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이 해보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또렷해졌습니다. 마른 기침으로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아침에 몸을 일으키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흔한 꿀 한 스푼이 순영님의 몸에서 대체 무슨 일을 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원리를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은 왜 우리 할머니 시대부터 꿀을 약처럼 귀하게 여겼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기침입니다. 꿀은 끈적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끈적함이 목 안쪽 마른 점막에 얇은 막을 씌워줍니다. 마치 튼 손에 연고를 바르면 갈라짐이 가라앉는 것과 같습니다. 자극에 예민하던 점막이 부드럽게 진정되니 기침 반사가 덜 일어납니다. 게다가 꿀에는 세균을 억누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목이 칼칼한 이유 중 하나가 자잘한 세균 자극인데 꿀이 그 자극을 눌러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 밤기침을 잠재운 것입니다. 이것은 옛말이 아니라 실제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어린이의 밤기침에 대해 흥미로운 권고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돌이 지난 아이의 밤기침에는 꿀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연구 6건 이상을 모아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꿀을 먹은 아이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은 아이들보다 밤기침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심지어 흔히 쓰는 기침 시럽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기침으로 잠 못 드는 밤에 꿀 한 스푼이 시럽 못지않은 위로가 되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른이라고 다를 리 없습니다. 순영님의 목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다음은 잠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잠을 부르는 멜라토닌이 세로토닌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료가 뇌 안으로 잘 들어가려면 약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기 전에 꿀처럼 부드러운 당분을 조금 섭취하면 그 재료가 뇌로 옮겨가는 길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밤에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과정이 원활해집니다. 잠이 스르르 오는 것입니다. 순영님이 통잠을 자게 된 두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잠들기 직전
혈당이 뚝 떨어져 몸이 깜짝 놀라는 문제입니다. 자기 전 꿀 한 스푼은 이 급격한 하락을 부드럽게 막아줍니다. 밤새 혈당이 완만하게 유지되니 몸이 각성 호르몬을 내보내며 놀라는 일이 줄어듭니다. 새벽에 심장이 두근거리며 깨는 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딱 한 스푼이라는 양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피로입니다. 꿀 한 스푼에는 탄수화물이 대략 17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아주 빠르게 쓸 수 있는 형태입니다. 꿀 속의 당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소화 과정을 오래 거치지 않고 곧바로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기운이 뚝 떨어졌을 때 꿀 한 스푼은 순식간에 몸에 불을 지펴줍니다. 순영님이 오후에 꾸벅거리던 그 시간에 꿀물을 조금 마시자 눈앞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빠른 에너지는 특히 몸을 움직이는 분들께 요긴합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텃밭 농사를 지으시는 73살 박두식 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침 일찍 밭에 나가면 금세 힘이 빠져 허리를 펴지 못하곤 했습니다. 밭을 나가기 전 미지근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드셨더니 오전 내내 기운이 이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사탕이나 초콜릿과 달리 꿀은 속을 부대끼게 하지 않으면서 힘을 준다고 박두식님은 좋아하셨습니다. 이제 네 번째, 순영님을 밤마다 괴롭히던 복부 팽만입니다. 저녁을 급하게 먹고 나면 뱃속에서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가스를 만듭니다. 그 가스가 배를 빵빵하게 부풀립니다. 꿀은 이 과정에도 조용히 손을 씁니다. 꿀에는 장 속 좋은 균이 좋아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좋은 균이 힘을 얻으면 가스를 잔뜩 만드는 나쁜 균의 기세가 눌립니다. 장 속 균형이 잡히면서 더부룩함이 가라앉는 것입니다. 순영님은 자기 전 꿀물을 마시기 시작한 뒤로 명치가 답답해서 뒤척이던 일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배가 편안하니 잠도 더 깊어졌습니다. 보십시오. 기침, 잠, 피로, 더부룩함, 순영님을 괴롭히던 네 가지가 사실은 한 뿌리에서 나왔고 꿀 한 스푼이 그 뿌리를 여러 갈래에서 어루만진 것입니다. 하나의 흔한 재료가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몸을 돕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꿀을 그토록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순영님의 눈에 보이는 증상을 다뤘습니다. 이제부터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훨씬 더 중요한 우리 몸속 깊은 곳의 변화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잇몸에서 시작해 혈관을 지나 세포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꿀 한 스푼이 남기는 흔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알맹이입니다. 잠 이야기를 조금만 더 깊이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얕아진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잠을 부르는 멜라토닌은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점점 적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60이 넘으면 젊었을 때보다 잠이 얕고 자주 깨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몸의 시계가 나이와 함께 조금씩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자책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기 전 꿀 한 스푼이 조용한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꿀은 세로토닌이 뇌 안으로 잘 들어가도록 길을 터줍니다. 그러면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재료가 넉넉해집니다. 나이 들며 줄어든 그 부족분을 조금 메워주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밤새 혈당을 완만하게 잡아주니 새벽에 놀라 깨는 일도 줄어듭니다. 두 가지 도움이 겹치면서 잠이 한 겹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에서 오랫동안 한복 바느질을 해오신 74살 서말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0년 넘게 새벽 2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주어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면제를 먹을까 고민도 하셨지만은 약에 기대는 것이 겁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딸에게 이야기를 듣고 자기 전 미지근한 꿀물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열흘쯤 지나자 새벽에 깨더라도 다시 스르르 잠드는 날이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서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몸이 조금 편안해진 느낌이라고요. 바로 그 조금 편안해진 느낌이 핵심입니다. 잠이라는 것은 억지로 밀어붙인다고 오지 않습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놓일 때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자기 전 따뜻한 꿀물 한 잔을 마시는 그 잔잔한 의식 자체가 오늘 하루가 끝났다는 신호를 몸에 보내줍니다. 이 마음의 신호까지 더해지니 잠이 더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피로 이야기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흔히 힘이 없다고 말할 때 그 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 몸의 근육과 뇌에는 포도당을 연료로 씁니다. 이 연료가 떨어지면은 손이 떨리고 머리가 멍해지고 짜증이 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몸에 연료를 저장해 두는 창고가 젊었을 때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바닥이 납니다. 오전 나절에 벌써 지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꿀은 이럴 때 아주 빠른 연료가 됩니다. 밥이나 빵은 소화되어 힘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꿀 속의 당은 이미 잘게 나뉜 형태라 위에서 곧바로 흡수됩니다. 먹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기운이 도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탕처럼 혈당을 급하게 확 올렸다가 뚝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꿀 속의 과당이 그 흐름을 조금 완만하게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급하지도 않고 오래가는 은근한 연료인 셈입니다. 충청남도 서산에서 새벽마다 갯벌에 나가 조개를 캐시는 69 나옥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찬 바닷바람을 맞으며 몇 시간씩 허리를 굽히고 일하십니다. 예전에는 두어 시간만 지나면 온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곤 하셨습니다. 언제부턴가 일 나가기 전 꿀 한 스푼을 물에 타드시고 참을 먹을 때도 꿀물을 챙기셨습니다. 그 뒤로 오전 일을 끝까지 마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몸 쓰는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꿀은 이렇게 든든한 벗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한 스푼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힘이 난다고 자꾸 더 드시면은 그만큼 열량도 쌓입니다. 피로할 때 딱 한 스푼,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만성적으로 늘 피곤하시다면 꿀에만 기대지 마시고 그 뿌리를 살펴야 합니다. 잠은 충분한지, 끼니는 거르지 않는지, 물은 잘 드시는지 말입니다. 꿀은 이 모든 것을 돕는 조력자이지 그 자체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이 점을 늘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먼저 잇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잇몸이 약해집니다. 이가 시리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입안에서 냄새가 올라옵니다. 이 모든 것의 뒤에는 입안에 나쁜 세균이 있습니다. 세균이 잇몸 사이에 자리 잡고 잇몸을 조금씩 헐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꿀에는 세균을 억누르는 힘이 있습니다. 좋은 꿀은 잇몸 사이에 나쁜 세균이 함부로 늘어나지 못하게 눌러줍니다. 충청북도 제천에서 홀로 지내시는 76 김말년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몇 해 전부터 양치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났습니다. 찬물만 마셔도 이가 시렸습니다. 딸이 권해서 자기 전 양치를 마친 뒤 꿀을 아주 조금 손끝에 묻혀 잇몸에 부드럽게 발라보셨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양치할 때 피가 배어나오는 일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심한 잇몸병은 반드시 치과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가벼운 잇몸 자극에는 꿀이 조용한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꿀은 달아서 오히려 이를 썩게 하지 않느냐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잇몸에 이롭게 쓰려면은 반드시 양치를 먼저 하고 아주 소량만 쓰고 그 뒤에는 물로 입을 가볍게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입안에 단 것을 오래 머금고 자면은 당연히 이에 해롭습니다. 무엇이든 쓰는 방법을 알아야 약이 되고 모르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다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바로 항산화입니다. 우리 몸은 숨을 쉬고 음식을 태워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찌꺼기 같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 찌꺼기를 활성산소라고 부릅니다. 활성산소는 세부치를 녹슬게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세포를 조금씩 녹슬게 합니다. 이 녹이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피부에 주름이 지고 여러 병의 씨앗이 됩니다. 노화라는 것이 결국 이 녹슴의 과정입니다. 꿀, 특히 색이 진한 꿀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플라보노이드가 바로 녹을 막는 방청제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라는 녹을 붙잡아 없애주는 것입니다. 색이 옅고 맑은 꿀보다 밤꿀처럼 색이 짙은 꿀에 이 성분이 더 많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국내 꿀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밤꿀의 항산화 성분이 맑은 아카시아 꿀보다 대략 4배 많았습니다. 예, 같은 한 스푼이라도 이 색이 짙을수록 방청제를 더 많이 담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같은 꿀이라도 짙은 색 꿀이 항산화 면에서는 한 수 위입니다. 매일 한 스푼씩 이 방청제를 몸에 조금씩 채워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항산화의 힘은 혈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혈관을 집안의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수도관 안쪽에 기름때가 눌어붙습니다. 이 기름때가 쌓이고 굳으면은 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물길이 좁아지니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그러다 어느 날 관이 막히면 큰일이 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심장병과 뇌졸중이 여기서 옵니다. 꿀의 항산화 성분은 이 기름때가 혈관벽에 눌어붙어 굳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녹슨 기름때가 잘 들러붙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대구에서 오래 목욕탕을 운영해 오신 70살 정복동님이 계십니다. 건강검진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설탕 대신 요구르트나 차에 꿀을 아주 조금 넣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꿀 하나 덕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 것을 정제 설탕에서 꿀로 바꾼 작은 변화가 몸 전체의 방향을 조금 틀어준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꿀도 결국 당입니다. 설탕보다 낫다는 것이지 무제한으로 먹어도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설탕을 꿀로 바꾸는 것의 핵심은 같은 단맛을 내되 조금 더 적은 양으로 더 많은 이로운 성분을 함께 얻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의 열쇠말은 언제나 단 한 스푼입니다. 이 점을 마음에 꼭 새겨두십시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 바로 체중입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에 꿀을 타서 마시면 살이 빠진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는 절반의 진실이 있습니다. 꿀 자체가 지방을 태우는 마법의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리를 알면 왜 도움이 되는지 이해가 됩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은 밤새 말라있던 몸을 깨우고 잠들어 있던 소화와 순환의 흐름을 부드럽게 돌립니다. 여기에 꿀 한 스푼을 더하면은 아주 적은 열량으로 은은한 단맛과 포만감을 줍니다. 그러면은 아침부터 폭식하거나 단빵을 찾는 충동이 줄어듭니다. 즉 꿀이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식욕을 차분하게 잡아주어 과식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에서 미용실을 하시는 62살 한정혜님은
아침마다 이 따뜻한 꿀물 한 잔으로 하루를 엽니다. 배가 든든하니 오전에 군것질을 안 하게 되었고 석 달 사이 허리띠 구멍 하나가 줄었다고 웃으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꿀 한 스푼이 몸에 남기는 여러 흔적을 따라왔습니다. 밤기침을 잠재우고 잠을 부르고 지친 몸에 빠른 기운을 줍니다. 더부룩한 배를 편안하게 하고 잇몸을 지킵니다. 세포의 녹슴을 막고 혈관의 기름때를 늦추고 아침 식욕을 차분히 잡아줍니다. 이 모든 것이 찬장 속 흔한 꿀 한 병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큰 전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 꿀이 진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환절기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감기와 기침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기가 한번 걸리면 오래 갑니다. 젊을 때는 며칠이면 떨어지던 것이 이제는 몇 주씩 목에 걸려 기침이 이어집니다. 특히 목감기가 그렇습니다. 목이 붓고 칼칼하고 밤이면 마른 기침이 심해집니다. 앞서 만난 순영님의 새벽 기침도 이런 목의 건조함과 자극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써온 지혜가 바로 배숙입니다. 배숙은 뱃속을 파내고 그 안에 여러 재료를 넣어 푹 쪄낸 음식입니다. 배 자체가 목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열을 내려줍니다. 여기에 도라지를 넣습니다. 도라지는 목의 가래를 삭이고 부은 기운을 가라앉히는데 오래 쓰여온 뿌리입니다. 대추를 넣어 속을 따뜻하게 하고 마지막에 꿀을 더합니다. 꿀은 이 모든 재료를 하나로 감싸며 목의 세균 자극을 눌러주는 마무리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배숙을 만드실 때 꿀은 반드시 마지막에 김이 어느 정도 식은 뒤에 넣으셔야 합니다. 배와 도라지, 대추를 먼저 푹 찌고 불을 끄고 한 김 나간 다음 꿀을 넣어 드십시오. 처음부터 꿀을 넣어 오래 끓이면 목을 지키는 꿀에 이로운 성분이 열에 다 사라집니다. 이 작은 순서 하나가 배숙의 힘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두십시오. 강원도 정선 산골에서 홀로 지내시는 77 최영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겨울마다 목감기를 심하게 앓으셨습니다. 한번 걸리면 한 달을 기침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몇 해 전부터 초겨울이 되면 배와 도라지, 대추를 넣고 배숙을 만들어 식힌 뒤 꿀을 넣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칼칼해질 낌새가 보이면 미리 며칠 챙겨 드셨습니다. 그 뒤로 감기가 예전처럼 오래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약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에 목을 다스리는 데 큰 위안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열이 펄펄 나거나 기침이 2주 넘게 이어진다면 배숙만 붙들고 계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배숙과 꿀은 가벼운 목감기 초기를 다독이는 데 좋은 것이지 심한 병을 대신하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이 경계를 아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좋은 것도 제자리를 알아야 약이 됩니다. 이제 꿀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같은 꿀이라도 벌이 어떤 꽃의 꿀을 모았느냐에 따라 성질이 다릅니다. 아카시아 꿀은 색이 맑고 향이 부드럽습니다. 맛이 순해서 물에 타 마시기 좋습니다. 밤꿀은 색이 진하고 맛이 조금 쌉니다. 앞서 말씀드린 항산화 성분, 즉 플라보노이드가 색이 진한 밤꿀에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야생화 꿀은 여러 꽃의 꿀이 섞여 향이 깊습니다. 각자 입맛과 목적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목을 다스리고 몸의 녹슴을 막는 데 무게를 두신다면 색이 진한 꿀이 조금 더 낫습니다. 반대로 맛이 순한 것을 좋아하시고 매일 물에 타드실 거라면 아카시아 꿀이 편합니다. 무엇이 더 좋고 나쁘다기보다
여러분의 몸과 입맛에 맞는 것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꿀도 하루 이틀 먹고 마는 것보다 순한 꿀이라도 매일 한 스푼씩 이어가는 것이 몸에는 훨씬 이롭습니다. 한 가지 더, 꿀의 면역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에는 나쁜 것과 싸우는 방어군이 있습니다. 이 방어군이 튼튼해야 감기든 잔병이든 잘 이겨냅니다. 꿀 속의 여러 성분은 이 방어군을 은근히 북돋아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항산화, 즉 세포의 녹슴을 막는 힘도 결국 방어군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입니다. 몸속에 녹이 덜 쌓이면은 방어군이 다른 급한 일에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꿀의 여러 힘은 서로 얽히며 몸 전체를 조용히 받쳐줍니다.